끼야, 귀신, 저거 피잖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미개통 폐쇄 지하철 터널 안. 손전등 불빛이 닿은 녹슨 폐열차 유리창 너머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창백한 손이 불쑥 튀어나와 유리를 쾅쾅 내리쳤습니다. 할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벌기 위해 흉가 탐험을 온 17 소녀 은하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잠긴 문틈 아주 좁은 사이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가 간절하게 밀려 나왔을 때 은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쪽지에는 붉은 피투성이 지문과 함께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원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감금당해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돈은 다음에 벌게.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은하는 망설임 없이 철근을 주워들고 굳게 잠긴 대형 자물쇠를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이날 그녀가 목숨 걸고 구해낸 피투성이 노인이 며칠 뒤 수십 대의 헬기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자신을 지켜줄 대한민국 재계 1위의 맹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성그룹 본사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거대한 대회의실입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죠. 긴 회의용 테이블에 가장 상석에 앉은 강태성 회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로 거칠게 집어던졌어요. 수십 장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핏대가 선 목소리로 탁자를 쾅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기획안이라고 가져온 거야? 당장 이따위 쓰레기 같은 문서를 올린 놈들 전부 색출해서 해고해. 반대편에 앉아있던 마른 체격의 박 전무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박 전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하지만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지난주 이사회에서 절반 이상의 임원들이 동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손가락으로 박 전무의 얼굴을 가리키며 매섭게 말을 끊었어요. 동의? 내 허락도 없이 니들끼리 함부로 동의를 해? 태성그룹을 세우고 키운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 전무가 허리를 굽히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혀를 차며 싸늘하게 비웃었죠. 검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쓰레기들 다 치워.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당장 폐기하겠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회의실에 앉아 있는 수십 명의 임원들을 사나운 맹수처럼 노려보았습니다. 꽉 조인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내 밑에서 월급 받아먹고 사는 놈들이면 내 지시대로만 움직여.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직각으로 굽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성 회장은 대답도 듣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문이 산산조각 날 듯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앉아있던 장남 강민철 부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차가운 도끼와 끔찍한 사리가 가득 서려 있었죠. 강민철 부회장이
책상 밑으로 두 주먹을 꽉 쥐며 이빨을 빠드득 갈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왕노릇을 할 줄 알고 내 숨통을 아주 꽉 조여놓는구나. 강민철 부회장이 옆에 선 비서실장을 곁눈질하며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번뜩였습니다. 비서실장, 준비해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겠지? 비서실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부회장님, 모든 세팅을 끝냈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좋아. 아주 기대가 되는군. 저 잘난 호통을 언제까지 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아주 가파르고 비좁은 달동네 언덕길입니다. 17살 소녀 채은아가 자신의 체구보다 2배는 더 크게 쌓인 폐지 더미를 낡은 수레에 싣고 언덕을 오르고 있죠. 낡은 수레바퀴가 끼익끼익 비명을 지를 때마다 헉헉거리며 온몸에 힘을 주고 비탈길을 힘겹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씩씩하게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박스가 왜 이렇게 무겁냐. 그래도 좋은 박스 많이 주었으니까 고물상 할아버지한테 돈 좀 더 쳐달라고 해야지. 우리 할머니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사가야겠다. 그때 언덕 중턱의 좁은 골목 어귀에서 동네 불량배 3명이 낄낄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불량배들은 길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아서며 수레 앞을 가로막았죠.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불량배가 바닥에 침을 찍 뱉으며 삐딱하게 섰습니다. 아, 고아 꼬맹이. 오늘 아주 수레가 터질 정도로 짭짤하게 벌었나 본데? 수레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며 매섭게 눈을 치켜떴어요. 비켜. 나 바쁘니까 길 막지 말고 당장 비켜. 덩치가 산만 한두 번째 불량배가 작은 어깨를 툭툭 치며 징그럽게 웃었습니다. 바쁘면 통행세를 내고 가야지. 우리가 이 험한 동네 치안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5,000원만 내놔봐. 어이없다는 듯이 픽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짖겠다.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길 터. 안 비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노란 머리 불량배가 욱하며 수레바퀴를 낡은 운동화 발로 세게 걷어찼죠. 이 조그만 기집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돈 내놓으라면 순순히 내놓을 것이지.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번쩍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재빠르게 허리를 푹 숙이며 수레의 손잡이를 잡고 방향을 밑으로 확 틀어버렸습니다. 무거운 폐지가 산더미처럼 실린 수레가 가파른 내리막길의 원심력을 통째로 받아 엄청난 속도로 회전했습니다. 수레의 단단한 쇠 모서리가 덩치 큰 불량배의 종아리를 아주 강하게 가격했죠. 아, 내 다리 부러졌어.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끔찍하게 지르며 바닥에 흉하게 나동그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노란 머리 불량배가 당황하며 머리채를 잡으려 다시 손을 뻗었어요. 이 미친 기집애가 미쳤어. 고개를 휙 젖혀 가볍게 손을 피한 뒤 빈 폐지 박스를 단단하게 말아 쥔 주먹으로 불량배의 턱을 매섭게 쳐올렸습니다. 사람 살려. 노란 머리 불량배마저 제 혀를 깨물고 숨을 헐떡이며 시멘트 바닥에 쿵 쓰러졌죠. 나머지 한 명은 동료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불량배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경고했어요. 다음에 또 내 눈에 띄어서 시비 걸면 그땐 수레째로 언덕 밑까지 밀어버린다. 알아들었어. 얼른 꺼져. 불량배들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허둥지둥 일어나 골목 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상황을 정리한 후 흐트러진 폐지 더미를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솜씨로 굵은 밧줄을 엮어 수레를 단단히 묶었죠. 낡은 겉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다시 밝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불렀어요. 자, 얼른 고물상 들렀다가 집에 가서 우리 할머니 따뜻한 밥 차려드려야지. 늦으면 할머니 배고프시겠다. 얼마 후 다 쓰러져가는 낡은 다세대 주택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칠이 다 벗겨진 허름한 철문을 열고 옥탑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 안은 가난하지만 장판 바닥에서 광이 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가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죠. 치매에 심하게 걸린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녀가 들어와도 아무런 미동조차 없습니다. 서둘러 겉옷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무릎을 꿇으며 바짝 다가갔어요. 할머니, 우리 예쁜 할머니, 은하 왔어. 배고프지? 얼른 일어나서 밥 먹자.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 없이 허공을 향해 주름진 두 손을 헛되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익숙하게 낡은 이불을 걷어 올리고 기저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했죠. 화장실에서 찌그러진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와 수건을 흠뻑 적셨습니다. 마른 몸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닦아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하루 종일 누워있느라 찝찝했겠다. 내가 금방 뽀송뽀송한 새 기저귀로 갈아줄게. 춥지? 조금만 참아. 아주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새 기저귀를 갈아채운 뒤 좁은 부엌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것을 주워온 시든 배추잎과 멍든 물을 칼로 정성껏 잘게 썰었어요. 밑바닥이 까맣게 탄 냄비에 썰어둔 채소와 찬밥 덩어리를 쏟아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올리며 정성껏 야채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이내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비좁고 서늘한 옥탑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야채죽을 이가 나간 사기 그릇에 듬뿍 담아 머리맡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입으로 호호 불어 식혔습니다. 할머니, 자, 입 크게 아해봐. 이거 시장 아주머니가 특별히 챙겨주신 진짜 맛있는 야채로 끓인 죽이야. 한 입 먹어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벌리자 입가에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죽을 밀어 넣어 주었죠. 오물오물 죽을 천천히 삼키더니 어린아이처럼 배시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응, 맛있네. 우리 예쁜 아기. 밥은 먹었어?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손녀를 향해 빙그레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볼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나도 먹었지. 할머니 많이 먹고 얼른 건강해져서 나랑 남산에 꽃 구경 가야지. 우리 예쁜 할머니, 내가 꼭 좋은 약 사줄게.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옥탑방 낡은 철문 밑 좁은 문틈 사이로 종이 뭉치 여러 장이 불쑥 밀려 들어왔죠. 의아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떨어진 종이 뭉치를 냉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내용을 차례대로 확인하자 순식간에 환한 웃음기가 사라지고 굳어졌어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를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할머니 신약 치료비가 왜 또 이렇게 밀렸어? 분명히 저번 달에 조금 냈는데. 50만 원이 훌쩍 넘게 찍힌 병원 고지서 아래에는 시뻘건 글씨로 험악하게 적힌 빚독 촉장이 겹쳐 있었죠. 악덕 사채업자가
오늘 낮에 몰래 남기고 간 끔찍한 경고문이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이자 안 내면 이 집구석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늙은이 약 먹일 생각 말고 돈이나 갚아. 빨간 독촉장을 손으로 꽉 구겨쥐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꾹 깨물었어요. 원금은커녕 밀린 이자만 벌써 100만 원이 넘었잖아. 당장 내일 모레 병원비로 낼 돈도 10원 한 장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슴이 꽉 막히듯 답답해져 오며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라 내쉬었습니다. 맥이 탁 풀려 차가운 장판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함에 왈칵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표정으로 낡은 주머니에서 액정이 거미줄처럼 심하게 깨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방송 앱을 빠르게 켜고 자신이 근근히 운영하는 채널인 고스트 헌터 은하의 시청자 게시판을 다급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디 돈 될 만한 미션이 없나? 제발 하나만 걸려라. 게시판 최상단에 고정된 글을 확인하던 두 눈이 놀라움에 동그랗게 커졌죠. 게시판에 굵은 글씨로 번쩍거리며 적힌 특별 미션 글을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익명 후원자 제안. 도심 외곽 미개통 폐쇄 지하철역 심야 탐험 미션. 오늘 밤 자정 생방송 진행 시 후원금 2천만 원 즉시 지급.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2천만 원. 진짜 2천만 원이라고. 장난치는 거 아니지. 이 돈이면 우리 할머니 밀린 병원비랑 그 지긋지긋한 사채 빚까지 한 번에 다 청산할 수 있어.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미개통 상태로 수년째 방치된 폐쇄 지하철역은 원혼이 나온다며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도는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사람 죽어서 나왔다는 소문도 있던데 내가 무사히 방송을 마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심각한 갈등에 빠졌죠. 잠시 후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장판 위에 새근새근 잠든 할머니의 야윈 얼굴과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앙상한 발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에서 이내 모든 망설임이 사라지고 독한 결의가 차올랐어요. 할머니, 귀신이 나오든 괴물이 나오든 나 무서워도 꼭 참을게.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와서 우리 할머니 꼭 살릴 테니까 얌전히 자고 있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구석에 찌그러져 놓여 있던 낡고해진 검은색 백팩을 단숨에 챙겼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도심 외곽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고 있죠. 흔들리는 구급차 내부에는 조금 전 저택에서 지병으로 쓰러진 강태성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강민철 부회장이 구급차 구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철 부회장이 손가락으로 마취제가 든 주사기를 튕기며 가짜 구급대원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시간 끌 것 없어. 당장 그 약 투여해. 의료진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사기를 강태성 회장의 핏줄 굵은 팔에 자비 없이 찔러 넣었죠. 네, 부회장님. 아주 강력한 신경마비제라 최소 며칠은 절대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심장 박동도 아주 미세해져서 죽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강민철 부회장이 강태성 회장의 창백한 뺨을 툭툭 치며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평생 제 목을 조르며 황제처럼 군림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는군요.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셨던 그 오만한 눈빛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강민철 부회장이 강태성 회장의 옷깃을 거칠게 정리해주며 징그럽게 웃었어요. 이제 그 무거운 태성그룹의 짐은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영원하게 주무십시오. 얼마 후 사설 구급차가 도심 외곽의 인적이 완전히 끊긴 버려진 지하철 공사구역에 멈춰 섰습니다. 사방은 잡초가 무성하고 낡은 안전 펜스만 덩그러니 쳐져 있는 아주 스산하고 외진 곳이죠. 수아들이 의식 없이 축 늘어진 강태성 회장을 거칠게 끌어내려 낡은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강민철 부회장이 앞장서서 깊고 축축한 지하 터널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조심해서 끌고 와. 흔적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꼼꼼하게 처리해. 수아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휠체어를 밀고 어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가자 공사가 중단되어 붉게 녹이 쓴 거대한 폐열차 한 대가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었죠. 습한 지하 공기 탓에 열차 표면에는 이끼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습니다. 강민철 부회장이 열차의 맨 앞칸인 기관실 문을 구둣발로 쾅 차서 열었어요. 여기다 쳐넣어. 쥐새끼들 냄새나는 무덤이 우리 잘나신 아버지한테 아주 딱 어울리네. 수아들이 강태성 회장을 번쩍 들어 올려 먼지가 자욱한 기관실 차가운 철판 바닥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며 바닥에 거칠게 부딪혔죠. 강민철 부회장이 챙겨 온 두꺼운 공업용 쇠사슬과 사람 얼굴만 한 대형 부식 자물쇠를 덜그럭거리며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철 부회장이 밖에서 기관실 철문을 닫고 쇠사슬을 여러 겹 칭칭 감으며 아주 튼튼하게 자물쇠를 채웠어요. 철칵하는 날카롭고 묵직한 금속음이 터널 안을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자물쇠를 거칠게 흔들어 본 강민철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크게 소리내어 웃었죠. 하하, 완벽해. 이 썩은 터널 깊은 곳까지 들어올 미친 인간은 없을 테니 누구도 이 늙은이의 시체를 찾지 못하겠지. 강민철 부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아들을 이끌며 터널 밖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최은하가 무거운 방송 장비가 담긴 낡은 백팩을 메고 출입이 통제된 미개통 폐쇄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음산한 바람만 쌩쌩 불어오고 있죠. 최은하가 스마트폰 카메라 불빛을 얼굴에 비추며 밝은 목소리로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스트 헌터 은하가 드디어 소문 무성한 폐쇄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으아, 날씨가 엄청 춥네요. 스마트폰 화면 위로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하가 쏟아지는 댓글을 빠르게 읽으며 호들갑을 떨었죠. 우와, 오늘 시작하자마자 10,00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다들 귀신 나올까봐 궁금하셨구나. 익명 후원자님이 약속하신 2,000만 원 미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가 카메라 방향을 돌려 녹슨 철조망으로 굳게 닫힌 입구를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또한 유연함하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은하가 바닥에 바짝 엎드려 철조망 밑바닥에 성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큼 벌어진 낡은 개구멍 사이로 길고양이처럼 아주 유연하게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낡은 옷이 날카로운 철사에 긁히고 흙먼지를 잔뜩 뒤집었었지만 최은하는 단숨에 철조망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죠. 짠!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승강장을 지나서 가장 깊은 터널 끝까지 가볼게요. 다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최은하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음산한 승강장을 지나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터널 속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터널 안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지독한 냉기와 코를 찌르는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최은하가 코를 꽉 틀어막으며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으악, 냄새 진짜 심하네요. 무슨 죽은 쥐 썩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여기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입김이 다 나와요. 제 입김 보이세요? 카메라를 향해 입김을 훅 불어보인 최은하가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보일지 몰라도 제 앞에는 징그러운 거미줄이 한가득입니다. 진짜 기분 나빠. 최은하가 바닥에 널브러진 뾰족한 철근들과 얼굴에 들러붙는 끈적한 거미줄을 손으로 거칠게 쳐내며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갔죠. 무서움에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최은하는 옥탑방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앙상한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밀린 약값만 생각하자. 여기서 무섭다고 포기하면 우리 할머니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해. 그런데 지하 깊숙한 지형으로 들어갈수록 스마트폰의 통신 신호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방송 화면이 심하게 끊어지고 버벅거리며 요동치듯 올라가던 댓글 창도 멈춰버렸습니다. 최은하가 스마트폰 액정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 버퍼링 걸렸나요? 여기 너무 깊이 들어와서 전파가 잘 안 터지나 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터널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쾅쾅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둔탁한 금속음이 아주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힉! 최은하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어깨를 움츠리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완전히 끊겨버린 전파망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에 신호 없음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며 실시간 방송이 강제로 툭 종료되어 버렸죠. 수만 명의 시청자 화면이 일제히 까맣게 암전되며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최은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먹통이 된 방송 앱을 황급히 닫았어요. 어떡해. 방송 꺼졌어. 아, 진짜 미치겠네. 여기서 방송 실패하면 2천만 원 다 날아가는 건데. 최은하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스마트폰 기본 손전등 기능을 최대치로 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더듬어 녹슬고 묵직한 쇠파이프 하나를 주워들고 두 손으로 단단히 쥐었죠.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요? 장난치면 진짜 가만 안 둬요. 나 싸움 엄청 잘하니까 당장 나와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소리쳐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분 나쁜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최은하가 쇠파이프를 앞세우고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카메라 렌즈 불빛이 닿은 터널 끝자락의 거대한 괴수처럼 웅크리고 있는 녹슨 폐열차의 흉측한 실루엣이 사르륵 드러났습니다. 최은하가 눈을 가늘게 뜨고 폐열차의 모습을 훑어보았죠. 뭐야? 이런 구석에 기차가 왜 버려져 있어? 아까 소리가 여기서 난 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열차의 기괴한 모습에 압도되어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최은하가 열차의 맨 앞칸인 기관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 밖에는 폐열차와 어울리지 않게 아주 두껍고 거대한 쇠사슬과 대형 자물쇠가 칭칭 감겨 있었죠. 이건 또 뭐야? 열차를 왜 밖에서 자물쇠로 꽁꽁 잠가놨지? 최은하가 까치발을 들고
손전등 불빛으로 먼지가 두껍게 낀 더러운 유리창 너머의 내부를 비추어 보려 애를 썼습니다. 유리창이 너무 더러워 안이 잘 보이지 않자 최은하가 겉옷 소매로 유리창의 먼지를 벅벅 닦아냈어요. 손전등 불빛이 닦여진 유리창을 통과해 어두운 기관실 내부를 비추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창문 안쪽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창백하고 주름진 인간의 손이 불쑥 나타나 유리를 미친 듯이 내리쳤죠. 꺄악! 방송이 이미 끊겨 오직 혼자만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상황입니다. 화들짝 놀란 최은하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렸죠. 겁에 질려 엉덩방아를 찌운 채로 바닥을 박박기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귀신. 아니 사람인가. 저거 피잖아. 피. 패터널의 지독한 냉기 덕분에 신경마비제의 수마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강태성 회장의 모습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차갑게 굳어가며 죽음을 기다리다 손전등 불빛을 발견했죠. 살아야겠다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창가에 겨우 기어온 상태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주저없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깊게 그어 검붉은 피를 냈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구겨진 영수증 뒷면에 피를 묻혀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유리를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살아야 해. 민철이 그 배은망덕한 놈한테 태성그룹을 넘겨줄 수는 없어.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이 악물고 피눈물을 흘리며 글씨를 썼습니다. 이윽고 터널 안 버려진 지하철에 갇힌 노인이 고스트 스팟 탐험 온 소녀를 향해 다급하게 핏빛 손을 뻗었어요. 기관실 철문과 유리창 사이의 아주 좁은 구멍 틈으로 피 묻은 쪽지를 필사적으로 밀어 넣으며 애원했습니다. 학생, 제발, 이것 좀 보시오.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쇳소리 같이 갈라진 목소리에 숨을 훅 들이마셨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다가가 문틈에 끼워진 꾸깃꾸깃한 쪽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받았어요. 쪽지에는 끈적거리는 붉은 피투성이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턱에 끼고 불빛을 비추며 쪽지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죠. 제발 살려주시오. 문장을 읽은 두 눈이 극심한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사람을 가둬 죽이려는 아주 끔찍한 범죄 현장임을 단번에 직감한 것이죠. 쪽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양손으로 머리를 꽉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그그럭 맺힌 채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살인사건이잖아. 내가 이런 무서운 일에 엮이면 절대 안 돼. 당장 도망가야 해. 나까지 죽을지도 몰라.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 바닥에 떨어진 백팩을 고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터널 입구를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거친 숨을 토해내며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도망치던 뜀박질이 점차 느려지기 시작했죠. 뇌리에 옥탑방 차가운 장판 위에 누워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던 병든 할머니의 앙상한 얼굴이 강렬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향해 살려달라며 간절하게 뻗어오던 노인의 주름진 피투성이 손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 손이 마치 매일 밤 자신이 주물러주던 할머니의 거친 손처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터널 한가운데 우뚝 멈춰서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아프신데 늙고 병든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가면 꼼짝없이 돌아가실 게 뻔하잖아. 내가 모른 척하면 대체 누가 저 불쌍한 사람을 살려줘. 발을 구르며 심각하게 갈등하다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외쳤습니다. 아니야. 나도 빚 갚고 살기 팍팍한데 남 일에 끼어들 때가 아니지. 나가서 경찰에 신고만 하자. 낡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지하 깊은 곳이라 여전히 전파 신호는 먹통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허공에 대고 스마트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전파도 안 터지고 미치겠네. 여기서 밖으로 나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 사이에 피 흘리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기차가 있는 터널 안쪽으로 휙 몸을 돌렸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구조 행위가 스마트폰에 자동 녹화되어 범죄자들에게 후환을 남길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러 기기를 아예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사방이 완벽한 어둠에 잠기자 오직 벽에 듬성듬성 붙은 희미한 비상구 유도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터널 안을 겨우 비추고 있었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다시 주워들고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눈에 도끼를 품고 단호하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돈은 다음에 벌게. 일단 사람 목숨부터 하나 살리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희미한 불빛 하나에만 의지한 채 다시 폐열차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관실 철문 앞으로 돌아왔어요. 안에서는 강태성 회장이 헐떡이는 숨소리를 내며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유리창에 바짝 붙어 철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려요. 저 다시 왔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당장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학생, 돌아와줬군. 살려주게. 정말 고맙소. 철문을 칭칭 감고 있는 두꺼운 공업용 쇠사슬과 대형 부식 자물쇠를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보았죠. 하지만 쇳소리만 날 뿐 꿈쩍도 하지 않는 단단한 자물쇠 앞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징그럽네. 무슨 자물쇠를 이렇게 크고 무식한 걸 달아놨어.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떠한 절단 공구도 없기에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주변 바닥을 다급하게 훑어보았어요. 마침 공사장에서 버려진 아주 굵고 기다란 녹슨 철근 하나가 바닥에 나뒹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빨리 달려가 무거운 철근을 두 손으로 번쩍 집어들었죠. 철근의 무게를 가늠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좋아. 이걸로 어떻게든 지렛대를 만들어서 부숴보자. 은하, 넌 할 수 있어. 박스 수레도 가볍게 돌리잖아. 아주 두껍고 녹슨 자물쇠 고리 틈새 사이에 철근의 뾰족한 끝부분을 아주 깊숙하게 쑤셔 넣었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바닥에 단단하게 자세를 고정했어요. 철근을 쥔 두 손에 엄청난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이깟 자물쇠, 내가 다 박살 내주겠어. 철근의 반대편 끝을 잡고 자신의 체중을 완벽하게 실어 지렛대의 원리로 자물쇠를 강하게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기합을 지르며 철근을 몸쪽으로 힘껏 압박했죠. 얇은 팔 근육이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두꺼운 자물쇠 고리가 삐걱거리며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이
터널 안을 찢어질 듯 울렸어요. 안에 갇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문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부디 열려라. 늙은 나를 위해 저 어린 학생이 사투를 벌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이빨을 꽉 깨물고 마지막 남은 온 힘을 쥐어짰습니다. 발로 철문을 강하게 지탱하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어요. 제발 좀 열려라. 열리라고. 철근을 몸쪽으로 무섭게 확 잡아당기며 체중을 완전히 뒤로 실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부식되어 있던 대형 자물쇠의 두꺼운 쇠고리가 툭 끊어져 나갔죠. 무겁게 철문을 조이고 있던 쇠사슬이 주르륵 풀리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멘트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거친 숨을 토해냈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자물쇠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하, 해냈다. 드디어 열렸어. 굳게 닫혔던 기관실 철문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하게 부패한 공기와 매캐한 먼지가 확 뿜어져 나왔죠. 콜록거리며 매운 연기를 뚫고 칠흑 같은 기관실 안으로 재빨리 뛰어들어갔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태성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다급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굳어가는 어깨를 마구 흔들었죠. 할아버지, 제발 정신 차려보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아무런 대답 없이 축 늘어진 묵직한 몸을 작은 어깨에 단단히 둘러엎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끙끙거리며 폐열차를 빠져나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습한 터널 밖으로 간신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번쩍이는 랜턴 불빛 두 개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죠. 강민철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변을 꼼꼼하게 순찰 중이던 하급 조직원 2명이 투덜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진짜 이런 냄새나는 터널을 왜 계속 돌라는 거야. 양 냄새 맡고 쥐새끼들이나 파먹었겠지. 잔말 말고 똑바로 살펴. 부회장님이 혹시라도 숨어 있을지 모르니 확실히 확인하라고 하셨잖아.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둘러엎고 있던 몸을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 뒤로 황급히 숨겼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죠. 발밑을 더듬어 바닥에 널브러진 빈 초록색 소주병 하나를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반대편 어둠을 비추는 틈을 타 소주병을 멀리 있는 터널 입구벽 쪽으로 힘껏 던졌어요. 챙그랑. 날카롭게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터널 입구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랜턴을 확 비추었죠. 뭐야? 저쪽에 누구 있어? 들고양이인가? 당장 가보자. 조직원들이 쇠파이프를 치켜들고 헐레벌떡 반대편 어둠 속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핏기가 가신 강태성 회장의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캄캄한 그림자처럼 벽에 바짝 붙어 터널 밖으로 재빠르게 탈출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의 비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우회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와 맞먹는 노인을 부축한 채 가파르고 험난한 달동네 언덕을 쉼없이 오르고 또 올랐어요.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을 찔러 시큰거렸지만 이빨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다 왔어요.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옥탑방 철문 앞에 도착해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따뜻한 장판 위 할머니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구급상자를 바닥에 쏟아내고 소독약과 연고를 다급하게 꺼냈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흠뻑 적셔왔죠.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된 상처 부위를 꼼꼼하게 닦아내고 약을 정성껏 발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계속해서 닦아주었어요. 밤이 새도록 뜬 눈으로 곁을 지키며 이마에 젖은 물수건을 끊임없이 갈아주었죠. 제발 무사히 깨어나셔야 해요. 제가 정말 힘들게 살려왔잖아요. 다음 날 아침 8시, 옥탑방의 낡은 창문 틈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좁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밤새 사경을 헤매던 강태성 회장이 무거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설고 허름하지만 온기가 감도는 방 안 풍경이 흐릿한 시야에 서서히 들어왔죠. 고개를 돌리자 플라스틱 식탁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 여학생의 지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흐릿했던 정신이 점차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차가운 폐열차에서의 끔찍했던 기억과 자신을 업고 뛰던 작은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상체를 힘겹게 일으키려다 멈칫하며 방 한구석에 시선을 꽉 고정했어요. 다리 한쪽이 부러진 작은 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붉은색 고지서들이 눈에 띄었죠. 숨을 죽이고 흩어진 종이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빨간색 글씨로 도배된 사채빚 독촉장과 입이 떡 벌어지는 고액의 신약 치료비 청구서. 그리고 며칠 뒤 집을 빼앗겠다는 압류 예고장이었죠. 피도 눈물도 없이 태성그룹을 거대하게 키우며 서민들의 밥그릇을 무자비하게 빼앗았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볍게 짓밟았던 돈의 무게가 이열이고 어린 학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핏줄이 선 주름진 두 손을 이불 위에서 꽉 쥐며 깊은 충격과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작은 한숨 소리에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눈을 뜨고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하며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할아버지,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몸은 좀 어때요? 어디 심하게 아픈 데는 없어요? 작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구수한 숭늉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숭늉 한 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어제 피도 많이 흘리셨고 빈속이라 당장 밥은 무리일 테니까 이거라도 천천히 드셔보세요. 뜨거우니까 입 천장 조심하시고요. 속이 좀 풀릴 거예요. 강태성 회장이 건네받은 낡고 이가 나간 그릇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요리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던 입맛이었지만 말없이 숭늉을 후루룩 비워냈죠.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마른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차갑게 굳어있던 속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빈 그릇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쉰 목소리로 진지하게 입을 열었어요. 학생, 정말 고맙소. 학생이 아니었으면 난 그 쥐새끼들만 우글거리는 차가운 곳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 목숨이 먼저죠. 그나저나 대체 어쩌다 그런 무서운 공사장에 갇히신 거예요? 가족분들이 엄청 걱정하시겠어요. 제가 전화로 연락해 드릴까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강태성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빨을 꽉 깨물며 으르렁거렸죠. 가족.
나를 그 지옥에 쳐넣고 문을 잠근 놈이 바로 내 핏줄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깜짝 놀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핏줄이요?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거기에 버렸다고요? 세상에. 그게 무슨 끔찍한 말씀이세요? 강태성 회장이 차가운 방바닥을 짚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병들고 지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특유의 맹수 같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냈죠. 내 이름은 강태성.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성그룹을 세운 회장이요. 내 재산과 권력을 노린 큰아들놈이 날 마취시키고 거기에 버린 것이지. 그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픽 터뜨리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농담도 참 잘하신다. 다치시면서 머리를 조금 부딪히셨나 봐요. 돈 엄청 많은 태성그룹 회장님이 왜 우리 동네 냄새나는 지하철역에 갇혀 계셔요. 아침부터 드라마 찍으시면 곤란해요. 전혀 믿지 못하고 장난으로 넘기려 했지만 흔들림 없는 날카로운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웃음을 뚝 멈췄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범상치 않은 깊은 실전 흉터들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카리스마가 좁은 옥탑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진짜, 그 텔레비전 뉴스에 맨날 나오는 태성그룹 강태성 회장님이 맞아요? 강태성 회장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내 살아생전 나를 거둬준 이 은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갚으마. 하지만 당장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놈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게야. 굳은 표정으로 굵은 마디가 박힌 손을 내밀었어요. 학생, 미안하지만 펜과 종이 좀 빌려줄 수 있겠소? 머릿속에 있는 쥐새끼들부터 하나씩 잔인하게 잡아내야겠어. 눈빛에 압도되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낡은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달아빠진 몽당 연필 한 자루와 절반 넘게 찢겨나간 낡은 공책을 꺼내 건넸죠. 강태성 회장이 노트를 무릎 위에 활짝 펼치고 매서운 눈초리로 글씨를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전 강민철 부회장의 더러운 수족들을 먼저 하나하나 무너뜨릴 치밀하고 은밀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중이었죠. 강태성 회장이 낡은 노트 위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다음 날 오후입니다. 강태성 회장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커다란 검은색 캡 모자를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눌렀었어요. 옷장 구석에서 꺼낸 품이 큰 낡은 회색 점퍼를 걸치고 옷깃을 목 끝까지 잔뜩 올렸습니다. 최은하의 부축을 조심스럽게 받으며 달동네 어귀의 인적이 드문 허름한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죠.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지 날카로운 눈초리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최은하가 주머니에서 꺼내준 녹슨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덜그럭거리며 전화기에 밀어 넣었어요. 강태성 회장이 수화기를 들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신의 생존 사실을 유일하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를 최측근 장 비서의 비밀 직통 번호였죠. 신호음이 짧게 울리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아주 다급하고 놀란 장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강태성 회장이 주위를 살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짧고 암호화된 지시를 내렸어요. 나다. 장비서. 놀라지 말고 내 말만 명심해서 들어.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어디십니까?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다. 민철이 그놈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댔어.
당분간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어야 해. 우선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밀린 병원비와 악성 부채부터 오늘 안으로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청산해. 강태성 회장이 최은하가 적어준 고지서 번호를 아주 또박또박 불러주었습니다. 장 비서가 수화기 너머로 숨을 죽이며 대답했죠. 네. 회장님. 비자금 라인을 가동해서 추적 불가능하게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위성 대포폰을 하나 구해서 내가 불러주는 주소 옥탑방 우편함에 오늘 밤까지 몰래 넣어도 절대 꼬리 밟히면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달동네 반경 1km 내에 최정예 전술팀을 24시간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 완벽히 대기시켜. 내 호출이 떨어지면 그 즉시 싹 다 쓸어버릴 수 있게 말이야. 장 비서의 단호하고 듬직한 대답을 끝으로 강태성 회장이 툭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초저녁이었습니다. 좁은 옥탑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팔을 다듬고 있던 최은하의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띠링, 띠링, 띠링. 연달아 도착하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에 팔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젖은 손을 대충 쓱쓱 닦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문자를 확인하던 최은하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벌어졌죠. 최은하가 입을 떡 벌리고 더듬거리며 문자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채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완료. 채무관계 종료. 병원비 일시불 완납 영수증? 최은하가 믿을 수 없어 눈을 마구 비비고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보았지만 문자 내용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악덕 사채업자들의 계좌로 막대한 원금과 이자가 단숨에 꽂히며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마법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최은하가 스마트폰을 가슴에 꽉 품은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흑흑, 진짜 빚이 다 갚아졌어. 우리 할머니 병원비도 다 냈대. 꿈이 아니야. 강태성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학생이 내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보답에 불과해. 최은하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태성 회장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꾸벅꾸벅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최은하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현관문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두 칸씩 공중공중 뛰어내려가 1층 대문 옆 찌그러진 낡은 우편함을 거칠게 열어젖혔죠. 우편함 안쪽 구석에 검은색 비닐봉지로 꽁꽁 싸맨 묵직한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지를 뜯어보자 강태성 회장이 말했던 최신형 검은색 위성 대포폰이 들어있었죠. 최은하가 대포폰을 품속에 소중하게 숨기고 다시 옥탑방으로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옥탑방으로 들어선 최은하가 책상 서랍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 10,000원짜리 몇 장을 황급히 꺼내 들었어요. 평소라면 콩나물 한 단 사기도 아까워 벌벌 떨던 돈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회장님, 저 잠깐 밑에 정육점 좀 다녀올게요. 오늘은 진짜 파티해야 해요. 최은하가 시장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진열대에서 가장 붉고 신선해 보이는 최고급 한우 마블링 소고기를 두 손 가득 푸짐하게 샀습니다. 좁은 옥탑방 한가운데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양은 상이 펴졌어요.
부탄가스 버너 위 낡은 프라이팬에서 새빨간 소고기가 지글지글 먹음직스러운 소리를 내며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고기 기름 냄새가 차가운 옥탑방 안을 아주 따뜻하게 꽉 채웠죠. 최은하가 나무젓가락으로 가장 크고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푹 집어 강태성 회장의 밥그릇 위에 수북하게 얹어주었습니다. 자, 회장님, 엄청 비싼 소고기예요. 많이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최고급 호텔 셰프가 정성껏 구워낸 1등급 스테이크만 고집하던 평생의 까다로운 식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성 회장은 프라이팬에서 살짝 타버린 끄트머리 고기 한 점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입속으로 쏙 집어넣었죠. 거친 식감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황홀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아주 환하고 넉넉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평생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구나. 정말 꿀맛이 따로 없어. 방구석에 누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던 할머니조차 냄새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상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잇몸을 다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며 강태성 회장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죠. 할머니가 침을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아기 고기 먹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복 받을 거요. 최은하가 쑥스러운 듯 코를 찡긋거리며 강태성 회장에게 친근하게 농담을 건넸어요. 에이, 회장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할배라고 부를게요. 할배, 고기 탈라. 얼른 더 드세요. 핏줄로 이어진 친아들에게는 잔인하게 버림받아 짐승처럼 갇혀 죽을 뻔했던 강태성 회장입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난하고 남루한 달동네 조선과 함께 낡은 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죠. 강태성 회장은 태어나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가족의 따뜻하고 뭉클한 온기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벅차게 느꼈습니다. 배불리 식사를 마친 후 강태성 회장이 방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을 아주 신기한 듯 요리조리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그 어두운 터널 안에서 날 비춰줬던 기계들이란 말이냐? 참 요물같이 생겼구나. 최은하가 입술을 삐죽 내밀고 툴툴거리면서도 강태성 회장 옆에 바짝 다가앉았죠. 카메라 렌즈를 조작하고 삼각대를 펴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배, 조심해서 만져요. 그거 엄청 비싼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짠 하고 켜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강태성 회장이 최은하의 말에 따라 버튼을 누르며 어린아이처럼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은 어느새 친할아버지와 애교 많은 친손녀가 오순도순 장난을 치는 듯한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죠. 옥탑방의 금간 작은 창문 밖으로는 수많은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이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의 시간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벅찬 안도감에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옥탑방의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 며칠째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곳, 거대한 회장실입니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강민철이 창밖의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굴리고 있었죠. 갑자기 비서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손에 든 태블릿 PC를 강민철의 책상 위에 다급하게 내려놓았어요.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아주 거액의 자금이 한꺼번에 무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민철이 와인잔을 탁 내려놓으며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 계좌는 아버지와 나, 그리고 늙은 장 비서만 아는 번호잖아. 장 비서 그 영감이 미쳐서 돈을 빼돌렸다는 거야? 비서실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다급하게 역추적해 보았는데 돈이 흘러간 곳이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악덕 사채업자 계좌와 어느 요양병원 대납 기록이었습니다. 달동네? 요양병원? 강민철이 태블릿 화면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기록을 매섭게 훑어내렸습니다. 순간 강민철의 두 눈이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으로 커다랗게 찢어질 듯 확장되었죠. 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죽였다고 확신하고 버렸던 아버지가 분명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강민철이 이성을 잃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고급 서류들과 명패를 거칠게 뒤엎어 버렸습니다. 아, 이럴 수는 없어. 내가 그 늙은이를 분명히 그 지옥 같은 터널에 자물쇠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살아서 돈을 쓴다는 말이야. 강민철이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어둠의 세계에서 제일 악명 높은 살인 청부업자 놈들 싹 다 끌어모아. 무장한 용역 깡패들까지 수십 명 당장 대기시켜. 비서실장이 겁에 질려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강민철이 핏발선 눈으로 창밖의 어두운 달동네 방향을 노려보며 끔찍한 살기를 내뿜었죠. 아버지를 숨겨주고 있는 그 달동네 거지 같은 집구석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 후환이 남지 않게 그곳에 숨쉬는 모든 것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끊어놔. 자정이 훌쩍 넘어 사람들의 인적이 완전히 끊긴 아주 깊고 고요한 밤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흉기를 든 수십 명의 거구들이 달동네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새까만 개미떼처럼 점령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동하며 옥탑방을 향해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살기가 달동네의 낡은 골목마다 짙게 스며들었죠. 좁은 옥탑방 안 따뜻한 장판 위에서 이불을 덮고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귀가 쫑긋거리며 눈이 번쩍 떠졌죠.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가파른 옥상 계단을 오르는 수많은 사람의 불길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엄청난 위험이 들이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할배, 일어나요. 빨리. 누가 오고 있어요. 다급하게 속삭이며 옆에 누워있던 강태성 회장과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황한 두 사람의 등과 허리를 거칠게 밀어 방 안쪽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벽장 구석으로 황급히 밀어 넣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소리도 내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쾅 하는 고막을 찢는 엄청난 굉음이 터졌습니다. 밖에서 날아온 육중한 쇠 한 마가 옥탑방의 얇은 철문을 종이장처럼 무참하게 구겨버렸죠. 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떨어져 나가고 날 선 쇠파이프와 칼을 든 암살자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좁은 방 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다 죽여버려.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선두에 선 덩치 큰 청부업자가 살기를 띠며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머리를 향해 아주 매섭게 날아들었죠.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며 아슬아슬하게 치명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쇠파이프 끝이 어깨를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가며 옷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깊게 배어 나왔어요. 흑!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는 사이 방어막이 뚫려버렸습니다. 다른 깡패들이 그 틈을 타방 안쪽으로 미친 듯이 쇄도에 들어갔죠.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던 할머니의 하얀 머리채를 잔혹하게 낚아챘습니다. 이 늙은이는 뭐야? 당장 안 나와. 깡패가 시퍼렇게 날이 선 흉기를 할머니의 앙상한 목에 바짝 겨누며 아주 거칠게 인질로 잡았죠. 할머니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눈앞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가족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을 목격했어요. 이성을 완전히 잃고 피가 맺힌 눈으로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깡패를 향해 맨몸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나 이 나쁜 새끼들아. 하지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2명의 거구 사내들이 단숨에 팔을 꺾고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 쥐새끼 같은 기집애야. 거구의 무게에 짓눌려 차가운 장판 방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꼼짝도 하지 못하게 제압당하고 말았죠. 이 끔찍하고 잔혹한 광경을 벽장 구석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강태성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두 눈빛이 자애롭고 따뜻했던 할배의 모습에서 순식간에 돌변했죠. 과거 피비린내 나는 베트남 전장을 누비며 적들의 목을 치던 무자비하고 잔혹한 늙은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묵직한 살기가 좁은 방 안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준 유일한 가족들이 바로 자신 때문에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몸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사리로 미친 듯이 부들부들 떨렸죠.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문 강태성 회장이 품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색 최신형 위성 대포폰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단축번호 1번을 흔들림 없이 꾹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서늘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의 명령을 내뱉었죠. 전원, 진입하라. 바닥에 무참히 짓눌려 있던 몸을 뱀처럼 유연하게 비틀었습니다. 무거운 거구의 사내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장판 바닥에 얼굴이 짓눌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죠. 하지만 눈앞에서 흉기에 위협당하는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한테서 당장 떨어져. 이 나쁜 놈들아. 사내의 팔뚝을 이빨로 강하게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 이 독종 기집애가 미쳤나? 가만히 좀 있어. 사내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억센 소나기를 아주 살짝 헐겁게 푼 바로 그 찰나였어요. 바로 옆 바닥에 놓인 가스버너 위에는 조금 전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 냄비가 펄펄 끓고 있었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묶여있던 다리를 아주 힘껏 뻗어 그 뜨거운 냄비를 매섭게 걷어찼습니다. 시뻘건 고춧가루 국물과 끓는 두부 건더기들이 냄비째로 날아가 선두에 선 덩치 큰 청부업자의 흉악한 얼굴 위로 정확하게 쏟아졌어요. 아, 내 눈알이 타들어간다. 살려주세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청부업자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동댕이 쳤습니다.
청부업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죠. 그 혼란스럽고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차가운 방바닥을 딛고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호락호락하게 당할 줄 알아. 우리 집에서 다 나가. 벽에 아무렇게나 걸려있던 아주 두껍고 질긴 옥상 빨랫줄을 두 손으로 잽싸게 낚아챘죠. 부서진 좁은 문틈으로 추가로 밀고 들어오는 잔혹한 암살자들을 향해 빨랫줄을 채찍처럼 낮게 휙 휘둘렀어요. 팽팽해진 빨랫줄이 방 안을 좁히고 들어오던 암살자들의 발목을 순식간에 아주 꽁꽁 휘감았습니다. 뭐야 이 줄은 다리에 엉켰잖아. 안 풀려. 당황하는 적들을 향해 빨랫줄을 이 악물고 아주 힘껏 잡아당기자 거구의 사내들이 균형을 잃고 쿵쿵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넘어지는 사내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낡은 책상과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가구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며 좁은 옥탑방 안의 적들 진영이 완벽하게 붕괴되었죠. 암살자들과 깡패들이 서로 엉켜 넘어지며 거친 욕설을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이 조그만 기집애 하나 못 잡고 다들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저 기집애부터 쳐버려. 기지를 발휘해 암살자들의 발을 묶고 아주 짧은 시간을 벌어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서늘한 호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동네 반경 1km 내에서 은밀하게 대기 중이던 방탄 차량들이 일제히 무서운 굉음을 뿜어냈어요. 부릉, 기익. 어둠을 찢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10여 대의 거대한 검은색 방탄 SUV 차량들이 언덕을 점령했습니다. 차량들이 가파른 달동네 언덕 아래의 주요 진입로를 거칠게 들이받으며 순식간에 완벽하게 봉쇄해버렸죠. 저 까만 차들은 다 뭐야? 경찰이 벌써 출동한 거야. 차량 문이 일제히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수십 명의 특수경호팀 요원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원 진입한다. 회장님을 보호하고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압해라. 소음기가 장착된 첨단 살상 무기를 든 요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속도로 가파른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아주 은밀하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옥탑방 앞마당을 겹겹이 포위하며 완벽한 진을 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하늘의 짙은 먹구름을 뚫고 엄청난 굉음이 달동네 전체를 무섭게 뒤흔들었습니다. 투투투투투투. 군용 블랙호크 무장 헬기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며 옥탑방 상공에 정지 비행을 시작했죠. 헬기의 거센 하강 기풍에 옥탑방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요란하게 뜯겨 날아가고 마당에 쌓인 폐지 더미가 거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전쟁이라도 난 거야? 하늘에 군용 헬기가 떴잖아. 깡패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헬기 양쪽 문이 열리고 아주 굵은 로프를 타고 최정예 전술 요원들이 옥상 지붕 위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들은 과거 강태성 회장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누볐던 전우들이 주축이 된 무자비한 인간 명기들이었죠. 요원들은 강민철 부회장이 보낸 시시한 용역 깡패들과 암살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다 쓸어버려. 무기를 든 놈들은 손목을 날려버려라. 옥탑방 안으로 진입한 특수 요원들이 커다란 전술 방패로 적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제압 사격을 가하는 완벽한 전술을 구사했어요. 암살자들의 흉기를 쥔 손목이 무참하게 꺾이고 반항하는 깡패들의 무릎이 박살나는 끔찍한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내 팔, 내 다리. 압도적이고 폭발적인 무력 앞에 깡패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흉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납작 엎드렸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위협하던 잔인한 암살자들이 두 손을 싹싹 빌며 벌벌 떠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벽장 구석에 숨어있던 강태성 회장이 듬직한 요원들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다리를 절뚝이던 병든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거대한 맹수의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천천히 걸어 나온 강태성 회장이 방금 전까지 할머니의 목에 칼을 겨누고 위협했던 암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암살자의 옷깃을 두 손으로 꽉 틀어쥐고 무서운 완력으로 허공에 번쩍 들어 올렸어요. 감히 내 유일한 안식처를 망가뜨리고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해? 내 놈의 더러운 숨통을 오늘 여기서 끊어주마. 강태성 회장이 암살자의 몸을 좁은 방 안의 차가운 시멘트 벽에 쾅 하고 자비 없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커. 암살자가 입에서 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하며 바닥으로 힘없이 툭 쓰러져 발작하듯 기침을 했죠. 옥탑방 앞마당은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적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가득 찬 끔찍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막후 권력이 뿜어내는 거대한 공포 앞에 강민철 부회장의 수하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눈물 콧물을 질질 흘렸어요. 이내 모든 적이 두꺼운 밧줄로 꽁꽁 결박되어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특수경호팀의 대장이 강태성 회장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왔죠. 대장이 아주 꼿꼿한 자세로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씩씩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옥탑방에 침투한 모든 쥐새끼들을 완벽하게 생포 완료했습니다. 다음 후속 지시를 대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화 같은 비현실적인 광경을 방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두 눈이 커다랗게 확장된 채 경악하여 온몸이 돌처럼 딱 굳어버렸죠. 자신이 며칠 동안 구박도 하고 농담도 건네며 밥을 차려주던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군대 같은 부대를 부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태성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할배 진짜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태성그룹 회장님이었어요? 우리 집 마당에 헬기까지 부르는 진짜 부자요? 말을 더듬으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태성 회장이 피 묻은 두 손을 겉옷에 대충 닦아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쇠파이프에 맞아 다친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감싸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어요. 많이 놀랐지. 널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단다. 어깨를 다치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강태성 회장이 옆에서 무서움에 벌벌 떨며 웅크리고 있는 할머니의 거친 두 손도 따뜻하게 꼭 잡아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어르신, 몹쓸 것들 때문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최고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적들을 무자비하게 부수던 잔혹한 야수의 눈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든든하고 다정한 진짜 가족의 얼굴이었죠. 두 사람을 안전한 특수요원들의 보호 아래로 이끈 뒤 강태성 회장이 옥탑방에 부서진 낡은 난간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밤바람이 강태성 회장의 백발을 헝클어뜨렸죠.
얼굴에 튄 붉은 핏자국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로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아주 높게 우뚝 솟아있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향해 차갑고 서늘한 시선을 무겁게 던졌어요. 강태성 회장이 난간을 두 손으로 부서질 듯 꽉 쥐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강민철, 내 배를 가르고 나온 배은망덕한 핏줄아. 내 놈이 나를 묻으려 했던 축축한 지옥 터널에서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 내일 아침 해가 밝는 대로 내 놈의 그 오만한 목줄을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끊어주마. 무장 요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달동네 옥탑방을 나선 다음 날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심장부에 위치한 태성그룹 본사 1층 거대한 대리석 로비로 수십 명의 검은 양복 무리가 쏟아져 들어왔죠. 건물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들고 달려와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특수경호팀 요원들이 경비원들을 양옆으로 아주 가볍게 밀쳐내며 넓은 길을 활짝 열었어요. 요원들이 만들어낸 길 한가운데로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강태성 회장이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매서운 발걸음은 본사 꼭대기층 최고위 임원진 이사회 회의실로 거침없이 향했죠. 같은 시각 이사회 회의실 안입니다. 강민철 부회장이 회장실 상석에 아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임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강민철 부회장이 책상을 탁탁 치며 비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 이제 태성그룹의 모든 권한은 합법적으로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서류에 다들 도장 찍으시죠. 이견 없으시죠? 임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아주 두꺼운 회의실 쌍여다지 문이 산산조각 날 듯 거칠게 부서지며 활짝 열렸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강태성 회장을 보자마자 강민철 부회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강민철 부회장이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최고급 가죽 의자에서 바닥으로 볼품없이 쿵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박박 끼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만 알고. 이건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예요. 강태성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엎드린 강민철 부회장의 멱살을 틀어쥐고 번쩍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며 강민철 부회장의 뺨을 가차없이 아주 무섭게 내려쳤죠. 짝 하는 마찰음이 거대한 회의실 안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강민철 부회장이 입가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다시 나동그라졌어요. 강태성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오해? 핏줄을 저버리고 내 아비를 지옥 같은 패터널에 자물쇠로 가둬놓고 오해라고? 짐승만도 못한 놈. 강태성 회장이 뒤에 선 특수경호팀 대장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고갯짓을 했습니다. 대장이 품에서 USB 저장 장치를 꺼내 회의실 메인 컴퓨터에 재빨리 꽂아 넣었죠.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강민철 부회장의 끔찍한 폐륜 행각이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을 횡령한 내역부터 전문 암살자들에게 돈을 건네며 살인을 교사하는 음성까지 낱낱이 폭로되었어요. 저 기집애와 늙은이, 그리고 아버지를 당장 흔적도 없이 죽여버려. 스크린에서 울려 퍼지는 잔혹한 목소리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임원들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뒷짐을 지고 서늘하게 선언했죠. 이 모든 끔찍한 증거 자료는 지금 이 순간
전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에 실시간 속보로 생중계되고 있다. 내놈의 그 더러운 평판도 오늘로 완전히 끝이야. 실제로 전국 뉴스 채널은 장남의 충격적인 만행을 대서특필하며 도배하고 있었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본사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무장한 경찰 병력 수십 명이 방패를 앞세우고 회의실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어요. 경찰들이 강민철 부회장의 양팔을 강제로 뒤로 꺾어 차가운 쇠고랑을 덜컥 채웠습니다. 강민철, 당신을 존속살인 미수 및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강민철 부회장이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오열하고 발악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강태성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주 차갑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강민철 부회장은 경찰들의 손에 질질 끌려 처참하고 비참하게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그룹 내 썩어빠진 뿌리를 단숨에 도려낸 강태성 회장이 상석으로 걸어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회의실을 꽉 채운 임원들을 향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낮게 선언했죠. 오늘부로 내 자리로 완벽하게 복귀한다. 딴 생각 품었던 놈들은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나가. 자신을 지지하던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복잡한 상황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며칠 뒤입니다. 강태성 회장이 최은하와 할머니를 그룹 소유의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최고급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넓은 응접실 탁자 위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아주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최은하의 손에 고급 만년필을 쥐어주었죠. 자, 여기 서명해라. 네가 나를 그 어두운 터널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넌 법적으로 완벽한 내 진짜 수양손녀가 되는 거야. 최은하가 서류와 강태성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배, 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집에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고아가 회장님 진짜 손녀가 된다니 도무지 꿈만 같아요. 최은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정성껏 서명을 마치자 강태성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럼 당연하고 말고 이제부터 이 할아비가 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저택으로 거처를 옮긴 할머니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첨단 의료기기를 완벽하게 갖춘 VIP 전담 의료진이 저택에 상주하며 24시간 밀착 케어를 제공했죠. 기력을 잃고 좁은 방에 알아누워만 있던 할머니는 어느새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져 맑은 얼굴로 넓은 정원을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원의 예쁜 꽃에 물을 주며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최은하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입니다. 최고급 명품 드레스를 선물 받은 최은하가 저택의 거대한 수영장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예쁜 드레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예전 달동네에서 쓰던 낡은 스마트폰과 삼각대 방송 장비를 주섬주섬 세팅하고 있었죠. 최은하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털털하고 큰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스트 헌터 은하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냄새나고 무서운 흉가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큰 수영장에서 방송을 켰어요.
저 부자 된 거 맞아요. 화려한 저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탈하게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다가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정장에 멋진 넥타이를 맨 대한민국 재계 1위 강태성 회장이 웅장한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드레스를 입고 있던 최은하도 어느새 아주 편안한 무릎 나온 회색 트레이닝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죠. 두 사람이 마당에 대기 중이던 길고 새까만 최고급 리무진 뒷좌석에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달려가 도착한 곳은 별 5개짜리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전 달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아주 허름하고 낡은 간판의 동네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간 두 사람은 창가 쪽 낡은 빨간색 플라스틱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주인 주머니가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뚝배기 2그릇을 담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최은하가 플라스틱 국자로 깍두기를 덜어내려다 그만 붉은 국물을 테이블 위로 엎지르고 말았어요. 강태성 회장이 식탁 위 휴지를 황급히 뽑아들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아이고, 칠칠 맞기는. 명색이 태성그룹 회장 손녀딸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야 쓰겠느냐. 옷에 다 튀겠다. 최은하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아주 장난스럽게 콧방귀를 뀌며 맞받아쳤죠. 할배는 뭐 다른 줄 알아요? 지난번에는 국밥 드시다가 그 비싼 넥타이에 국물 다 쏟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턱 밑에 앞치마 매드릴게요. 이 녀석이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잔말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 할배나 식기 전에 많이 드세요. 아주머니 여기 깍두기 더 주세요. 두 사람은 예의 그 춥고 좁았던 옥탑방 시절처럼 아무런 격이 없이 친근하게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빛나는 따뜻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죠. 뜨거운 국밥 뚝배기 너머로 피어오르는 뽀얗고 하얀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과 앳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끈끈하고 진한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누며 두 사람이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낡고 허름한 국밥집 안을 아주 꽉 채우며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이야기는 행복하고 완전한 막을 내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눈 강태성 회장과 은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친아들은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노인에게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은하는 그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인생을 뒤바꿀 기적 같은 진짜 가족을 얻게 되었죠. 진정한 가족이란 단지 핏줄로만 엮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려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베푸는 작은 선의와 친절 하나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행운과 축복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은하와 강 회장이 마주 앉아 나누어 먹던 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